예, 오늘 패럴 토론은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님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김한수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토론 진행하기 전에 먼저 토론자분들 먼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순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우리 박수로 한 번씩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화 인지니어링의 남우성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성유광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경제 안재민 기자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WSP 코리아 이상호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최승필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제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것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제도를 놓고 저희가 개선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한번 디자인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자유스럽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패널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참석하신 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또 지혜나 의견도 같이 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토론을 위해서 우리 좋은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거리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진경호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여기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랜서 제도가 지금 우리한테 도입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부터 저희가 일단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유경 연구위원님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유경입니다. 연말이 돼서 이제 내년에 나올 서적들을 쭉 살펴보면은 목차에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AI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활용하다 보니 업무가 변하더라. 그 업무에 따라서 또 조직이 변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내년 전망에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프로젝트 단위로 모여서 일을 하고 흩어지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사회 전체가 변해 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오늘 논의하는 프로젝트 기반 계약형 인력 체계는 이미 일단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필요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사회적 변화를 생각했을 때 불가피하게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용인으로서 이런 제도가 막 반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늦추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미리 빨리 잘 준비해서 그동안 있는 다른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키워드는 결국 변화의 시대에 유연한 경영이 필요하고 그걸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프리랜서 제도가 갖는 의미를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 제도가 이 산업의 우리 발전 방향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어떤 부합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어때 한번 그 부합성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 동국대 김상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김상범입니다. 이제 저희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건설 시장도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도 정책과 이제 제도 분야의 연구를 그래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제 나라의 정책이 좀 뺄셈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뺄셈이라는 게 규제를 없애고 뭐 철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 좀 다양한 형태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부나 정책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프리랜서 제도는 어떤 인력 운영의 관점에서 좀 다른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시장의 변화의 흐름과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우려되는 점은 이제 프리랜서 제도가 지금 현재 사실 뭐 감리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채직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현채직 인력을 지금 PQ의 점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는 이제 PQ를 인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인력들의 고정 비용의 좀 감소라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떤 이제 그런 쪽으로만 좀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 조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아까 이제 진경호 본부장님도 말씀했듯이 공공과 민간의 어떤 발주 물량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뭐 노동이라든지 사회 보장이라든지 보증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와의 좀 연계된 숙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기존의 저를 포함한 기존 기술인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사실 청년 기술자들의 이제 중요성이 훨씬 더 좀 강조돼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유연한 업무 환경이나 이제 지금 세대들의 신세대들의 어떤 프로젝트 차원의 이런 고용 환경이 오히려 선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좀 사실 충분한 대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확보가 없이는 사실 청년 인력의 유입을 우수 인력의 유입을 좀 이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PQ 인력에 대한 고정 인력 감소와 고정비 절감이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게 강조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또 새로운 신규 인력의 우수한 인력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프리랜서 제도가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이 마음에 드셨으면 참지 마시고 박수 또 힘차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제가 화두를 하나 제일 끝에 우리 토론하실 최승필 사무관님한테 요 숙제를 미리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 프리랜서 제도가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갖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제도를 추진하고 하기에는 좀 더 많은 가치들이 담겨져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건설 프리랜서 제도가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가치 말고 어떤 가치가 좀 더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짧은 시간이면 좀 해주시고요. 이따 토론 순서 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리해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고용의 어떤 유연성, 경직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갖는 어떤 고용의 어떤 유연성 또는 경직성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한경제 안재민 기자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경제신문의 안재민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앞에 송유경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AI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기자들도 AI를 활용해서 많은 이제 기초 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탐색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대가 좀 더 발전하고 AI가 좀 더 고도화되면은 기자들 한 명 기자가 이제 기존에 3-4명 기자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지니어롭게 도입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 이제 뭐 도화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대형사들이 지금 이 AI를 설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일부 좀 숙련된 엔지니어, AI 역량을 가진 숙련된 엔지니어를 제외하고는 인력이 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프리랜서 제도가 그 시대에 이제 오히려 적합한 제도가 될 텐데, 지금의 경직된 고용 제도에서는 이제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엔지니어업계 좀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키워드 고용의 유연성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우리 세 분의 토론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프리랜서 제도의 어떤 가지는 맥락, 의미, 중요성, 주로 좀 총론적인 얘기들을 좀 다룬 것 같습니다. 저희 총론은 이제 좀 충분히 다룬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이제 강론적이고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로 좀 접근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아직 국내에서는 프리랜서 제도라는 게 조금 낯설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저희가 토론을 또 진일보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WSP 코리아 이상호 기획실장님에게 글로벌 기업이시니까요. 해외 사례, 아마 미국 사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고 또 활용 경험을 좀 나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WSP 이상호입니다. 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게 저도 외국에서 뭐 회사 생활을 좀 해왔었고, 저희 회사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히 미국이나 뭐 캐나다 쪽에 그 공공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계약서들을 몇 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계약처럼 되게 장기간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 그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이제 발주자가 그걸 다 고려를 해서 계약서가 아니죠, 그 이제 그 RFQ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차피 기간이 막 5년, 6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에 그 필요한 중요 기술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 계약 그 평가 점수에서 이게 배제를 해놨습니다. 대신 어떤 걸 해놨냐면, 이제 이제 프리랜서 제도나 다른 걸 이용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어떻게 잘 동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어떤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인력 그 CV를 넣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나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CV를 제출하게 해요. 그럼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했었고, 이 회사가 어떻게 이 인력을 관리를 잘했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당장 뭐 누구 정규직으로 몇 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되게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실용적이고, 그 기업체의 또 어려움을 또 그 많이 감안해주는 그런 그 생각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을 통해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시장, 인력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기업체들을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성하고 경쟁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위 몇 개 회사만 계속 독식하는 구조를 깰 수 있는 거죠. 좀 규모가 작은 회사도 이런 인력표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되게 현실적인 접근인 거죠. 이 프로젝트가 길고 하면 변동성도 크고 투입 인력이 처음부터 투입되지 않고 중간이나 나중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되게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 준다. 그다음에 이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인력을 계속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리스크가 계속 생깁니다. 인력 관련해서 퇴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런 그 프리랜서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모가 작지만 우리도 이제 큰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또 그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제 지출하는 걸 줄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몇 명, 10명 이상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런 거는 이런 비용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젊은 층이나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젊은 직원도 뽑고 싶은데 기술 인력 몇 명을 보여야 된다는 걸 유지하다 보면 젊은 인력을 뽑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새로운 제도 또 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기만 한 걸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토론의 균형을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우리 남우성 부사장님을 이제 토론으로 초청을 할 텐데요. 그 하기 전에 제가 질문 두 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모든 패널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진경호 본부장님도 거기서 안 빠집니다. 하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좋은 게 그동안 왜 그러면 운영이 안 된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안 됐을까? 환경과 토양이나 뭔가 인식이나 뭔가 장벽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그거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모든 분들 공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건설 프리랜서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보는 거냐. 득실의 문제를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이 장점을 또 부각시켜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실도 반드시 최소화시켜야 제도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볼까라는 것도 한번은 저희가 짚고 갈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 잠깐 생각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남우성 부사장님 초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기업에 계시는 분이니까요. 이 기업과 우리 프리랜서 관점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이것이 운영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우성 부사장님께 거기에 대한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그 왜 도입이 안 되는지 요거랑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리랜서 제도가 상당히 그 해외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제도가 도입이 안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계약 제도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계약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 상대자 간의 책임으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그 기술자가 이제 프리랜서가 됐든 그 기업체에 속해 있든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역할은 기술자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역할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기술자가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도상 그 책임은 대부분 회사가 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은 기술자들이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개입 사실은 뭐 필요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적으로는 그 양벌 규정, 뭐 손해배상 포함해서 양벌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또 행정 처분이 더 심합니다. 뭐 입찰 참가 제한, 영업 정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 벌점 이런 행위들 자체가 사실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뭐 부당한 요구에서 그런 그 부실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 제도가 사실은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 정착이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법적인 양벌 규정 그리고 뭐 벌점, 영업 정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 조치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이 프리랜서 제도가 그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인 지금의 현 상황의 그 계약 제도만으로는 그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 된다고 볼 수는 뭐 업계 입장에서는 뭐 제 전체적인 업계 입장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들을수록 제가 처음에 화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리랜서 제도 이거 만만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 왜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토양과 제도와 사업 운영 방식에서 이게 그냥 끼어들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부사님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직성 또는 엄중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일단 우리 패널 분들 한 바퀴 다 도셨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처음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유경 연구위원님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프리랜서 제도라는 것이 이제 이 제도를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국가들을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일단 기술 단가 자체가 높고 또 영국은 단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인의 사회적 존중과 위상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프리랜서라는 그 고용 형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누가 득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현채직 저희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고용한다는 현채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고용 불안 문제가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70% 현장의 70% 80%까지 현채직 분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 기업은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를 갖고 있어야 하니까 이분들한테 소모성 업무 또 뭐를 이렇게 배정함에 따라 이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경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루는 분들, 중급 기술인들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전환이 오히려 경력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고 그냥 그러니까 소모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까 그런 게 조금 우려되고요. 반대로 이 제도의 혜택은 고기술자 또 이제 희소성 있는 분야의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요 고기술자 희소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으로도 먼저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삼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뭐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그 특히 뭐 저희가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오늘 주관하셨으니까 공공 인프라를 다루고 있는 산업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압축 성장을 한 국가로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사실 물량의 좀 기반이 좋았죠. 좋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뀔 필요가 별로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쭉 해도 큰 문제가 이제 없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거로 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산업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뭔가 우리도 선진국처럼 효율을 따지는 좀 그런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더욱 더 그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득실을 보자면 저는 짧게는 첫 번째 득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성규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뭐 아까 이제 진경호 본부장님은 이거에 대한 뭐 대가 기준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뭐 지금의 현채직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프로젝트 기반의 인력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돈을 조금 받지만 밖에서 불러주시면 절대 그 돈 받고 강의 안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이게 오히려 어떤 그 고급 인력을 싸게 고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좀 기업의 어떤 이익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피해자는 저는 사실 발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피해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특히 제가 공공 분야의 토목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관이 좀 무섭잖아요. 관이 좀 힘이 세죠. 예. 그래서 이제 발주자들이 사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일수록 기술자에 대한 대우나 위상이 높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거든요. 뭐 이게 위상을 훌륭하다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는 약간 비용적으로 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안재민 기자님 어떨까요? 조금 질문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기자님이고 그러니까. 야, 저는 뭐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좀 깊이는 아무래도 다른 패널 분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프리랜서 제도가 그동안 도입되지 않은 건 저희 이제 한국이 발전한 역사적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기업에게 많이 좀 특혜를 주면서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던 것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존중하면서 지금의 좀 경직된 제도가 고착화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까라는 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고 실을 볼까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년 정도 전에 건축업계 취재를 했었는데, 건축업계에는 이제 그 주택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주택 쪽에 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이제 건축가들이 대형 건축사 사무소와 단기 계약을 맺고 이제 뭐 주택 설계를 수행을 하는 거죠. 월급이 한 뭐 월 600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돼 있었는데, 주택 호황 당시에 이 단가가 1,200만까지 뛰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엔지니어 업계에 도입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특수 기술을 가지고 좀 특히 어떤 발주량이 많은 특수 분야의 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득을 볼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들을 고용할 수 없는 중소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실을 보면서 고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중에 우리 건축사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충분히 지금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말씀하실 게 남은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남우성 부사장님 잠깐 요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싸움 붙이자는 건 아니고요. 이 프리랜서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관이 별 그런 논의가 필요 없는 건가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 대기업하고 뭐 중견기업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면 사실은 업계에 국한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제 생각은 뭐 메이저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프리랜서 제도가 사실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업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랑 같은 건설 업종은 아닌데 타 이제 그 업종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용역이라고 발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우리가 말하는 프리랜서가 과연 어느 분이실까요? 그쪽에서는 전문 용어로 전문가라고 지칭을 하시거든요. 전문가, 지금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로 제도를 하면 건설 쪽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유입이 될까? 이 부분 먼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가 다른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유입되시는 분들이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퇴직자분들이 유입이 되세요. 전문가로. 그분들 사실 상당히 전문가들이거든요. 한 30년 넘도록 그 업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전문가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다른 뭐 영업 행태로 또 변질될 수도 있고요. 이 프리랜서 제도를 잘못 도입해서 그게 이제 좀 폐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업계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게 면면히 보니까 사실은 연구원에 계시는 분, 산학협력단에 계시는 분, 뭐 일부 무슨 NGO 단체 이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뭐 토목기사 자격을 계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특급, 고급, 중급 기술사 등급을 다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로 참여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사례로 이렇게 보면 제가 뭐 특정 업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사례로 보면 한 10개 뭐 2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오는데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산학협력단, 뭐 사단법인 그리고 뭐 연구원 뭐 업체 다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또 양성적으로 그 각 요소에 맞게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말씀드리면 경쟁 상대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업계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먼저 조금 제도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사실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조금 말이 길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도 저희들이 이 프리랜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PQ 발주를 하면 발주 단계부터 이제 낙찰 때까지 한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를 이렇게 그 회사의 재직 중에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약일까지만 기술자로 편입을 뭐 입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의 기술자도 한정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0개 업계에 한 8만 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8만 명을 유용하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굳이 프리랜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사실은 초급 기술자나 중급 기술자 정도는 사실은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입사를 해서 내가 설계 쪽으로 갈 건지 건설사업 관리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급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든지 건설사업 관리를 교차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실적을 뭐 교차해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끝으로 이거는 사실은 큰 폐단일 수도 있는데요. 뭐 교수님들 뭐 젊은 엔지니어들 유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상당히 해봐야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8만 명이라는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수요에서 또 다른 데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입을 기존에 계신 퇴직하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뭐 다른 기관에 계시는 분들 유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청년 기술자들 유입하는 진입 장벽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요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뭐 머리도 삐끗하고 좀 있으면 될 텐데 프리랜서 제도 도입하면 저도 프리랜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기준에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률 맞춰줘야 돼요. 한 3% 정도. 그래야 가점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도입하려다가 그 근로 연속 그 기간도 저기 했지만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도 도입하고 청년 기술자도 유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이 회사에서 빠져나가야지 그 수요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런 자리도 좋지만 조금 섬세하고 좀 깊게 조금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지 그리고 조금 큰 틀에서 제도 도입은 맞지만 조금 작은 부분부터 도입을 한 단계 한 단계 도입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뭐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프리랜서 제도를 전문가라고 했을 때 그 전문가의 올바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것은 누구를
어떻게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인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기술자의 경력 관리가 이 질적보다는 양적 중심의 또는 기간 중심의 이런 그 실적 관리가 되다 보니까 과연 그런 전문가를 누구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저는 세종대학교 오기 전에 해외에서 영국에서 PM/CM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고용 취업한다고 이력서를 내려가서 이력서를 내서 한국식으로 2장을 써서 냈습니다. 바로 바꿔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력서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력서가 자기 거의 소설, 자기 삶을 살아온 생을 소개하는 소설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기술자분들 그렇게 우리가 CV라고 부르죠. 우리 기술자들 CV를 써보라고 하시면 얼마나 쓰실 수 있을까? 우리 기술협회에서 끊어주는 경력 확인서? 과연 그거 갖고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그 해외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전문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어떤 양적 기준인 것 같고 결국 이 섬세한 기술자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정의나 그런 경력 관리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문가에 맞는 대가를 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 못지않게 또 수급과 공급에 대한 를 생각해서 섬세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정말 공감이 가는 표현이었고요. 말씀이셨고요. 우리 진경호 본부장님, 예, 오늘 발제 끝났다고 긴장 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또 제도를 많이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왜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됐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법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건설기술 관리 예전에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하면서 사실 법에서 다루는 거는 개인을 다루는 것보다는 기업을 다루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다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프리랜서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뭐죠 QBS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QBS 자격 기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량 기반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실적 기반이잖아요. 기업의 실적, 뭐를 몇 건 했고 공사 규모 얼마였고 다 이게 PQ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우리나라도 SOQ라는 제도도 도입되고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적 베이스로 선정되다 보니 개인은 평가가 미흡다. 하지만 뭐 최근에 전문가에 대한 뭐 인터뷰, 터키부터 이렇게 인터뷰 좀 강화되고 뭐 중심지에서 인터뷰 강화되는 이런 추세들이 있으니까 뭐 약간 좀 더 그런 전문성을 더 가르는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누가 이익이냐 제도의 설계는 어느 누구도 특정 부분에게 이익이 가게 설계하면 그 제도는 빵점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 설계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되고 이 영역에 사는 것은 오너나 뭐 사장님이나 또는 그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 중소기업 대기업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가질 수 있게 제도 설계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논의의 출발점은 고정비라는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 고정비 이슈에 대응하는 부분에 가장 큰 것은 오너이자 좀 이렇게 기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영역을 전문가의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관점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제가 뭐가 제도적 균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이제 우리 기업이나 기술자 또 제도적 관점에 대한 논의들을 해왔었습니다. 제 관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그 사용자 입장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주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혹시 어떤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럼 발주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WSP 코리아 우리 이상호 실장님께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규직으로 이렇게 딱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아닌 뭐 프리랜서를 쓴다든가 투입 시점에 따라서 사람을 새로 고용한다든가 하는 거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게 그 작용될 점이 많습니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캐파가 안 되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다든가 뭐 그래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제 계약서에 그걸 명시를 다 해놓더라고요. 그 페널티를 주는 거죠. 페널티 조항을 확실히 해서 어느 시점에 당신이 약속한 PM, 예를 들면 PM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페널티 그리고 뭐 입찰 참여 금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른 해외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보험 이제 그 배상 그 보험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WSP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특히 뭐 설계 엔지니어링의 강점을 가진 회사시니까 설계 엔지니어링 그의 해외하고 국내하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기술자를 고용하고 이런 제도적 환경을 봤을 때 우리 국내가 가지는 조금 특징, 불편함 같은 걸 느끼신 게 있나요? 우리 글로벌 기업 관점에서 해외에서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장애 요인이 안 되는데 그걸 국내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고 힘이 들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해외 회사 입장에서 국내 이제 가장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공공 부분입니다. 공공은 이렇게 이렇게 종심제나 이렇게 입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너네는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되게 진입 장벽으로 아까 이제 도하나 다른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오래 국내에서 하셨으니까 그게 갖춰져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저희 같이 이제 새로 들어가고자 하는 데서는 이제 거기에 큰 장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거는 그 대가나 이게 엔지니어에 대한 그 자세 대하는 자세 이런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특히 뭐 미국이나 북미 쪽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가가 엄청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여기를 야 너네 이 돈 받고 어떻게 이걸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대가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해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그 글로벌 수준에 맞게 되고 하면 또 이 프리랜서나 이런 것도 또 자연스럽게 또 잘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묘한 생각이 교차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발주가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해외 기업들이 볼 때는요.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을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묘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굉장히 진입장벽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화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이 우리 국내 시장이 좀 더 우리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제도나 이런 발주 이런 행태들이 좀 더 글로벌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경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제도 쪽으로 이제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파급 효과나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 조금 이제 제도적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제도적이라는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상범 교수님 이게 프리랜서 제도에 따른 이제 어떤 고려 사항들 파급 효과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임낙찰 부분 제일 뭐 저희 공공에서 엔지니어링 업계나 또는 이제 공공 발주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임낙찰이라는 부분에서 이 프리랜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이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 진경호 본부장님이 발표 자료에도 또 그 여러 꼭지들을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뭐 평가라든지 뭐 이게 뭐
기존의 뭐 PQ와의 연계라든지 전 사실 딱 처음 해봤을 때 이게 현채직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들어갈 인력의 역량을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평가 점수로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약 후에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은 현채직이고 이런 차이밖에 없다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공공발주자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그 부분이 가장 먼저일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그 업계에서도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책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해외와는 다른 저희가 또 보증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많은 편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프리랜서 제도를 도입되면서 또 기업이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인력들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책임까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쪽도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다른 분야도 많은데요.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남우성 부사장님. 예, 그 사실은 이 프리랜서 제도가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업계에서 또 피부로 느낀 제도 중에 하나가 종합심사 낙찰 제도였습니다. 사실 종합심사 낙찰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정착이 못해서 그런 거지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근데 정착이 되면서 조금 변질되고 왜곡돼서 이제 조금 나쁜 제도로 변질됐는데, 사실은 프리랜서 제도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에 따르면 사실은 이 건설이라는 게 사실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프리랜서 분들, 전문가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전문 기술자 분들들 사실은 이제 건설 사업 관리를 놓고 보면 준공하실 시점이 제일 바쁘실 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준공하실 때쯤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다른 행선지, 다른 프로젝트 찾아서 영업하러 다니셔야 될 거예요. 준공 끝나면은 그냥 또 공백 기간 있으시면 또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또 변질이 되면 실적 좋은 전문 기술자들이 또 양산이 될 겁니다. 실적 좋은 기술자들. 그럼 실적 좋은 기술자들을 서로 영입하려고 하는 그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요. 또 그런 분들 관리하는 또 다른 직업군이 생길 겁니다. 헤드헌터. 그런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양성해서 이렇게 각 이 기업에 공급하는 이런 직업군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프리랜서 제도가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 기업 입장에서 좋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프리랜서 그냥 말 바꿔서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이지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뭐 건설 사업 관리 210일 가 있는 일용직입니다. 210일 끝나면 그분들 다른 행선지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제일 저기한 건 뭐냐면 준공 후에 설계라는 게 사실 건설 사업 관리도 그렇고 설계라는 게 설계가 끝나면 그걸로 바로 끝나고 바로 공사가 발주하지 않고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설계 변경도 해드려야 되고 AS 분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AS가 생겼을 때 이분들에 대한 뭐 대가라든지 뭐 업무 중복도라든지 다른 그 프로젝트에 그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AS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또 이건 이제 소속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설계 질이라든지 건설사업 관리 질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상.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또 리스크 해치해야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보이콧, 파업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일 하시다가 말고 몸도 피곤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진단수 뜨다가 이제 그만두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는 그 기업이 고스란히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의 연속성도 사실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완돼서 이제 조급하게 이렇게 도입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되면 사실은 제일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꼭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관점의 질문입니다. 우리 성유경 연구위원님. 네, 저도 김상봉 교수님 또 부사장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링 관련한 이렇게 회의에서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요, 회의 주제는 다 각각 다른데요.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은 낮은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 제도도 낮은 단가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된 별도 단가표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대가 구조 자체의 개선이 없으면 그냥 조금 더 받는 비정규직의 모습이 될까, 그런 점이 조금 우려되고요. 그래서 이 단가 구조 현실화 요거부터 또 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단가 문제 다음으로 제가 자주 듣는 게 PQ 기술자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PQ 기술자가 이제 PQ형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적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상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정말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식별하기 위한 경력 관리 부분, 요 부분들이 또 기반이 같이 갖춰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기업 입장보다는 자꾸 고용인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책임에 대해서 프리랜서 개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사고들이 발생하면 누가 잘못해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공의 문제인지 설계의 문제인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이거 프리랜서 기술자의 문제냐 기업의 문제냐, 이걸 이제 법적 분쟁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개인이 이제 좀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고위험 업무를 이제 오히려 외부 프리랜서들한테 넘기는 그런 나쁜 구조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진경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모험, 그리고 업무와 책임을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 놓는 그런 표준 계약서가 아주 세심하게 기업 입장에서도 불리함이 없게, 또 개인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도 불리함이 없게 이렇게 세심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사실 이 제도를 제가 좋게 바라보는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집안 구조 설계와 관련한 업무가 3개월밖에 없다고 쳤을 때 이 기술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훌륭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건데 한 기업에서 잡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쪽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더 괜찮은 프로젝트로 가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처럼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자로 이렇게 활약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은퇴하셨지만 정말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기업은 활용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사 이런 식의 전문 직종으로 이 기술인 프리랜서라기보다는 독립 전문가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분들의 직업이 새로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그 와중에 스타 기술자분들도 탄생하면 좋겠고, 그런 바람에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좋은 방향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 제도적으로 막으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진행할지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경호 본부장님 잠깐 의견 보태실 부분이 있다 하셔서 잠시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최승필 사무관님 이제 국토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어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호 본부장님. 예, 제가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은 이유는 우리가 파견직, 현채직,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정확히 다른 구조점을 명확히 갖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그 판별 기준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종속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계약에 의해서 성과품을 납품하는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리랜서와 파견직 또는
뭐 이런 고용직 뭐죠? 그 현재직과의 차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관리가 돼야만이 프리랜서 제도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그냥 그 종속 관계를 가지는 순간 그건 근로자성으로 판단되어서 세법상의 기업이 위험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제도상에 설계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우리 패널 중에서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승필 사무관님 오랫동안 또 듣고 또 기다려 주셨는데요. 우리 뭐 있는 제도를 뜯어 고치자 이런 게 아니니까 부담은 좀 덜하실 겁니다. 좀 자유롭게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많은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어갖고 조금 이게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좀 어색한 측면도 있지만 제가 좀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건설국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을 때 고민했던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입찰이란 거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산업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만약에 받더라도 일반인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누가 나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거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결국 계약이나 입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항상 새롭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그 수준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 많은 작업을 개인이 과연 수행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이 그거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회사, 더 견실한 회사 아니면 뭐 비슷한 업무를 해본 회사에게 마음이 가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이를 수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결국 오늘 주제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크게 장단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유연해지면서 부담이 적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하거나 이제 어려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뭐 특화된 기술 인력을 일시적으로 계약해서 전문성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렇게 그 특화된 기술 인력의 이제 기술이랑 경험을 활용해서 기업이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경험을 기업이 공유받아서 쌓아 나갈 수 있는 구조도 될 것 같고요. 더 보면은 뭐 각광받는 소수의 정예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하이엔드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간접적으로 인력 유입 효과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도를 고민할 때 항상 저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부작용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현행 법상 아까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거의 다 업체를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우수한 인력이 있게 생기게 된다면 결국 이제 모든 업체가 그 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수주랑 서비스 이제 계약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정예 인력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업체를 과연 더 좋은 기업이냐, 믿을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소수 정예 그 특수한 기술자분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청년이나 고령층 아니면 뭐 특별하지 않은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소외되지 않을까, 뭐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현장에서 좀 왜곡돼 작동돼 있는 경우도 빈번한데 일종의 뭐 하도급이나 외주의 방식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질문과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질의를 주셨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녹여져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더 많은 가치가 필요한데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를 도입했을 때 기술력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이 확실하게 더 좋아진다. 그 가치가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냐, 누구한테 불리하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려면 이제 업계를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좀 균형감 있게 고려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패널들 토론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플로어로 저희가 마이크를 혹시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이크 진행을 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넘겨지면 간단하게 본인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뭐 질문이 됐든 코멘트든 좋습니다. 다만 한 분이 시간을 독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분당 3분은 넘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질문이나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먼저 좀 의견이나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분위기인데요. 학생들한테요. 수업이 끝날 때 질문 있습니까? 그럼 질문 안 합니다. 질문 안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실체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그거를 바꿀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게 어떤 변동이나 어떤 임팩트를 주게 되면 굉장히 활발한 목소리가 나오실 텐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회의다 보니까 그냥 많은 분이 경청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진행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토론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신 걸 이해됐고요. 이거 전혀 저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아닌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협회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굉장히 메모도 많이 하셨고요. 뭔가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이런 방향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장님 의견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사전에 서로 이게 협의된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예. 인사말을 약간 종합 듣고 종합적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예. 그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나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얘기 상황에서 질문해서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대로 큰 화두를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던진 건데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냥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빈트가 조금 다른 거라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하시죠. 예. 왜냐면 제가 지금 순서지에 우리 회장님 마무리 말씀 순서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드리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럼 제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 세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리랜서 제도가 단순히 그 기업의 고용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용 탄력성 분명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이 제도는 도입도 어렵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그 전문성을 시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주자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 제도의 성패는 고용의 유연성이라기보다는 우리 건설 산업의 전문성 생태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 않겠느냐, 그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적 가치, 더 나아가서는 이 발주자 가치까지 포용할 수 있을 때 이 프리랜서 제도는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향후 협회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지속적인 논의가 검토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에서 오늘 여러 패널 분들 저희가 약속 대련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전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제가 막 그냥 숙제를 드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문가분들 같게 잘 또 답변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수 교수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거운 주제로 열띤 토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본 행사를 주최하신 저희 김정훈 회장님의 간단한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주제를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 주제를 이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우리 좌장이신 김한수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이게 아까 제가 환영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기업의 뭐 고용 유연성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크게 이게 우리 산업에 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 중에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던졌고, 사실 이게 이제 계약제도를 포괄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협회에서 아마 조금 프리랜서 제도로 조금 범위를 줄인 것 같습니다. 줄여놨는데도 이게 새로 이게 아까처럼 기존 제도를 뭐 바꾸고 개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의 계약제도 입찰제도를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에서 이제 화두를 던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외국 이 글로벌한 데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뒤질 것 같아서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화두를 던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던졌고, 이게 제가 이제 프리랜서 제도가 이제 잠깐 나왔지만, 우리 이제 산업에 우리 근대적인 산업에 이 칸막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 출발할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도로 구조도 하고 도로 토질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첫 번째 출발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일이 많아지면서 칸막이 너무 심해졌어요. 거기에 우리가 실적 제도가 들어가면서 칸막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융복합 산업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자체 칸막이조차 이제 해결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AI하고 뭐 스마트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산업의 이 경계도 이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구닥다리 방법으로 실적 위주의 정량적 실적 위주의 이걸 가야 되나?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그게 근본적인 이게 화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프리랜서에서 좁아졌는데, 이게 아까 뭐 잠깐 나온 거는 뭐 우리 기업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프리랜서 전에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무조건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을 체크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제도입니까? 근데 투입할 때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해도 투입할 때 하면 되지. 그 사람을 쓰겠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약간 개선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뭐 당장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정량적 실적 기반의 제도를 아까 말씀대로 AI 계속 나왔는데, 과연 이제 AI 하면은 아까 말처럼 진짜 우리가 필요한 전문가 빼놓고는 좀 사람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겁니다.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 엔지니어 산업이 굉장히 지금 더디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심각한 고민인데, 그 시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평가 기술자 예를 들어 가지고 참여 기술자 평가하는 게 맞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근본적으로 뜯어 바꿔야 되는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근데 어렵다고 시작하지만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벤치마킹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아주 잘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화두를 던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유연하고 글로벌한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게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작해야 되는 그 단계 아닌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이라든지 협회하고 같이 하든지 이걸 갖다가 진짜 우리가 전체 까놓고 입찰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약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량적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술은 대한민국의 상업 평준화 다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짱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또 우리가 제대로 이게 무슨 뭐 입찰 제도를 좋은 제도를 바꿔놨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뭐 큰 회사를 잘할 수 있는 데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해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회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정해야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고 이 수준에 그대로 가야 된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양적을 포기하고 질적으로 가야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이게 아주 우리 최성필 사무관님 아주 아주 예리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고민을 시작할까 내가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복귀형 위원실과 한국건설엔지니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건설 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자장님, 그다음에 발표자님, 그다음에 패널분들, 그다음에 우리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